새벽 5시 취사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감자더미와 마주하고 있었다. 내 손에는 익숙한 감자칼이 들려 있었다. 서걱, 서걱, 규칙적인 소리와 함께 흙투성이 감자가 희고 매끄러운 속살을 드러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나는 이 일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이곳에 오기 전 나의 세상은 전혀 다른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값비싼 향수 냄새, 가죽 시트 냄새,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서류들에서 나는 퀴퀴한 종이 냄새. 태상그룹의 황태자. 그것이 세상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순간도 내 손으로 무언가를 껍질 벗겨본 적이 없었다. 나의 하루는 분 단위로 짜인 과외와 이해할 수도 없는 이사회 참관, 그리고 텅 빈 대저택에서의 외로운 식사로 채워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군대로 도망쳤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분을 숨긴 채 나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강민준 도련님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대한민국 육군 제9보 병사단 백마부대 소속 이등병 강민준일 뿐이었다. 야, 강민준, 꾸물거리지 말고 손 빨리빨리 안 놀려. 취사병 선임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더 힘차게 대답하고 감자 깎는 속도를 높였다. 이곳에서는 나의 배경이나 학벌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나의 땀과 노력만이 나의 가치를 증명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흙과 땀 냄새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오전 일과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였다. 배식 당번이었던 나는 동기들과 전우들의 식판 위에 뜨거운 김치찌개를 퍼주었다. 모두가 배고픈 얼굴로 맛있게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배불러지는 듯했다. 나는 이곳의 음식을 사랑했다. 세상 사람들은 군대 밥이 맛없다고들 하지만 내게는 아니었다. 아버지의 회사, 태산식품에서 만든 최고급 요리보다 나는 동기들과 함께 땀 흘리며 먹는 이 김치찌개 한 그릇이 더 소중하고 맛있었다. 이 음식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오후에는 화생방 훈련이 있었다. 방독면을 쓰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고통스러운 훈련.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이 싫지 않았다. 시에스탄의 매캐한 연기 속에서 나는 내 나약함을 태워버리고 더 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꼈다. 훈련이 끝나고 동기들과 함께 얼룩덜룩한 얼굴로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것이 전우회라는 것이겠지. 내가 그토록 동경했던,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 모든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저녁, 모두가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잠들 준비를 할 때였다. 내 옆자리에 이정훈 이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정훈이는 20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다가 군에 온 마음이 여린 친구였다. 아마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는 모양이었다. 다른 동기들은 못 본 척하거나 피곤한 기색으로 잠을 청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초코파이 한 상자를 꺼냈다. PX에서 한 달에 한 번 살 수 있는 이곳 군인들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정훈이의 침상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를 까서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내밀었다. 이거 먹고 힘내라. 정훈이는 깜짝 놀라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민준아, 어머니 보고 싶냐? 응, 나도.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가 그립지 않았다. 나는 그저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졌던 어린 시절에 내가 그리웠을 뿐이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앉아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만 건네주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아무 말 없이 정훈이가 초코파이를 다 먹을 때까지 그의 옆에 앉아 있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나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나의 유일한 비밀이자 유일한 취미, 동기들은 내가 이상한 버릇이 있다고들 했다. 나는 수첩을 펼쳐 오늘 먹었던 음식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10월 25일 중식 돼지고기, 김치찌개. 장점 돼지고기 전지 부위를 사용하여 지방과 살코기의 비율이 적절했음. 김치의 산도 역시 국물과 잘 어우러짐. 단점 국물 맛의 깊이가 부족함. 단순한 고추장 베이스가 아닌 멸치나 다시마를 이용한 육수를 사용했다면 감칠맛이 더 살아났을 것. 김치를 너무 오래 끓여 식감이 무너진 점이 아쉬움. 병사들의 피로 해소를 위해 약간의 설탕을 첨가하여 신맛과 단맛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 제안. 나는 전문가처럼 진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나의 오랜 습관이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릴 적부터 밥상머리에서 음식의 맛과 재료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정직한 산업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지론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도망쳤지만 그의 철학만큼은 내게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수첩을 덮고 생활관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 잠꼬대 소리, 땀 냄새,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불편한 공간. 하지만 나는 이곳이 좋았다. 이 혼돈과 생명력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이곳에서 나는 진짜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국회로 향하는 검은색 세단 안에서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곧 나의 새로운 돈줄이 되어줄 대영식품의 김 사장이었다. 의원님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김 사장, 걱정 마. 이 최철규가 누군가 오늘 저녁 뉴스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아주 제대로 그림 하나 만들어 줄 테니. 역시 최 의원님만 믿습니다. 이번에 군납 계약만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의원님께는 알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쇼에 잘 맞춰서 언론 플레이 준비나 잘 하고 있으셔. 나는 전화를 끊고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나는 태산식품의 강태환 회장을 떠올렸다. 자수성가한 촌놈 주제에 어찌나 뻣뻣하고 고고한 척하는지 정치인들에게 뇌물 하나 바칠 줄도 모르고 오직 정직한 맛 따위에 가짜는 소리만 짓거리는 위선자. 오늘 내가 그 위선자의 가면을 벗겨주고 그의 자존심을 시궁창에 처박아 줄 것이다. 군납 비리는 언제나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확실한 카드였다. 특히 우리 아들 같은 장병들에게 돼지멱이나 먹인다는 식의 프레임은 대중들에게 아주 잘 먹혔다. 오늘 나의 목표는 태산식품의 음식에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그것을 언론에 터뜨리고 여론을 악화시켜 태산식품을 군납 업체에서 퇴출시키는 것이었다. 얼마 후
차는 경기도의 제9보 병사단. 백마부대 정문에 도착했다. 부대 지휘관인 박대령이 비굴할 정도의 미소와 함께 나를 맞이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대령, 오늘 나는 예고 없이 우리 장병들이 실제로 먹는 음식을 그대로 확인하러 왔소.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물론입니다. 의원님,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장병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맞춰 부대를 방문했다. 그리고 내가 대동한 기자 몇 명과 함께 곧장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안은 수백 명의 젊은 군인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땀 냄새, 그리고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역겨운 냄새였다. 나는 코를 막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다. 나는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으로 갔다.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콩나물 무침, 그리고 어묵볶음. 마침 김치찌개가 태산식품에서 납품하는 완제품을 데워서 내는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완벽한 무대였다. 배식을 하는 이등병 녀석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일부러 그를 노려보며 김치찌개를 국자로 듬뿍 퍼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 앉았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나를 향했다. 쇼는 시작되었다. 나는 먼저 밥을 한 숟갈 떴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밥이야. 돌이야. 우리 때는 아니랬는데. 내 혼잣말에 주변에 있던 지휘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하이라이트, 나는 김치찌개를 한 숟갈 크게 떴다. 그리고 입에 넣는 척하다가 마치 끔찍한 것을 먹었다는 듯 바닥에 그대로 푸암차고 뱉어냈다. 퇴퇴, 이게 뭐야? 나는 고함을 질렀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연기였다. 나는 식판을 집어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박 대령을 노려보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내 평생의 연기력을 동원해 외쳤다. 이게 지금 우리 아들 같은 장병들 먹으라고 주는 음식이요. 이런 건 개돼지도 안 먹겠다. 이따위 쓰레기를 먹이고. 나라를 지키라고 당장 이 음식 납품한 업체가 어디야.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박 대령과 지휘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성공이었다. 내일 아침 모든 신문 한 면은 군 장병에게 개돼지도 안 먹을 음식을 제공한 파렴치한 태산식품과 이를 방치한 군 당국이라는 기사로 도배될 것이다. 강태환, 내 놈의 오만한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군. 나는 배식대의 김치찌개 통 앞에서 국자를 들고 서 있었다. 국회의원이 온다는 소식에 취 사장은 아침부터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임무는 내 앞에 선 전우들의 식판에 정해진 양의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뿐이었다. 최철규 의원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본능적인 불쾌감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우리를, 군인들을 향한 존중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무언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처럼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밥알이 딱딱하다는 둥, 반찬이 짜다는 둥,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김치찌개를 맛보는 순간이 왔다. 나는 그 김치찌개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태산식품의 어머니 손맛 김치찌개라는 제품이었다. 아버지가 회사를 처음 일으켰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해. 할머니의 비법을 그대로 재현하여 만든 우리 회사의 자부심과도 같은 제품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말씀하셨다. 음식은 정직해야 한다. 내 가족이 먹지 못할 음식은 결코 남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 김치찌개에는 그런 아버지의 철학과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최철규 의원이 나의 할머니와 나의 아버지가 담긴 그 김치찌개를 바닥에 뱉어냈다. 그리고 그는 외쳤다. 이런 건 개돼지도 안 먹겠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식당 안에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동기들의 웅성거림도, 선임들의 고함 소리도,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개돼지도 안 먹겠다는 그 모욕적인 말만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내 뇌리에서 끝없이 울려 퍼졌다. 눈앞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주름진 손으로 내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시던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음식으로 장난치는 놈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 불같았던 아버지. 그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었고 나의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식판을 들고 서 있는 나의 전우들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나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다. 지난 몇 달간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화, 내가 그토록 동경했던 평범함, 그 모든 것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그렇게 끊어져 버렸다. 내 안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어두운 분노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내가 들고 있던 국자를 김치찌개 통 안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그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주변에서 누군가 강민준 이병, 넌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쳤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나는 배식대에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연기에 심취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떠들고 있는 최철규 의원의 등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세상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세상이 느려졌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 혼자 다른 시간 속에 갇혀버린 것 같았다. 동기들의 웅성거림, 선임들의 고함,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궁거리며 멀게만 느껴졌다. 내 귀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악마의 저주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런 건 개돼지도 안 먹겠다. 개돼지,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포탄처럼 터졌다. 눈앞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떠올랐다. 평생을 부엌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닳고 다른 행주를 손에 쥔 채 나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만들던 그 손. 할머니는 언제나 말씀하셨다. 민준아, 음식은 마음으로 짓는 거란다. 먹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 그게 최고의 양념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회사를 일군 그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음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음식을 작품이라고 불렀다. 태산의 모든 제품에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정직과 정성. 그는 내게 말했다. 아들아, 음식으로 장난치는 놈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병들게 하는 독을 파는 자들이야. 그런데 지금 저 남자가, 저 기름진 얼굴에 권력에 취한 남자가 나의 할머니의 마음을, 나의 아버지의 자부심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내 전우들의 존엄을 개돼지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내가 들고 있던 국자를 김치찌개 통 안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쇠국자가 통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서늘하게 들렸다. 그리고 나는 행동했다. 내 몸의 모든 근육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그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아무런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내 마음은 빙산처럼 차가웠다. 야, 강민준 이병 너 뭐 하는 거야? 배식대 뒤에서 취사병 선임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나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한 사람, 최철규 의원의 뒷모습만이 보였다. 나는 배식대에서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군화가 식당 바닥에 닿는 소리가 마치 장송곡의 북소리처럼 일정하고 무겁게 울렸다. 나는 걷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과거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민준아, 이리 와 앉아라. 할미가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놨다. 어린 시절 나를 보며 웃던 할머니의 미소. 나는 그 미소에서 세상의 모든 따뜻함을 배웠다. 아들아, 맛을 봐라. 이것이 바로 정직의 맛이다. 한치의 거짓도 섞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맛. 신제품을 개발하고 내게 가장 먼저 맛을 보여주던 아버지의 진지한 얼굴. 나는 그에게서 장인의 혼을 배웠다. 그 모든 기억들이, 그 모든 사랑과 자부심이 지금 내 두 손에 들린 이 김치찌개 통 안에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역사이자 나의 뿌리였다. 나는 마침내 여전히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떠들고 있는 최철규 의원의 등 뒤에 섰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 자신의 오만한 세상에 종말을 구할 사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고 나지막했다. 의원님, 내 목소리에 그가 거만한 표정으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일개 이등병이 감히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에 짜증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다. 개돼지도 안 먹는 음식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이 새끼는 그래. 내가 그랬다.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야. 그런데 뭐. 어쩔 건데.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직접 맛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두 손에 들린 나의 할머니의 사랑과 나의 아버지의 자부심이 담긴 그 뜨거운 김치찌개 통을 그대로 그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그 순간 멈췄다. 붉고 걸쭉한 김치찌개가 그의 비싸 보이는 머리카락과 기름진 얼굴과 완벽하게 다려진 양복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잘 익은 김치 조각과 큼지막한 돼지고기 덩어리들이 그의 얼굴과 어깨에 처참하게 달라붙었다. 아주 짧은 1초간의 정적, 그 정적을 깬 것은 최철규 의원의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었다. 그의 비명은 이 모든 혼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자들이 넘어지는 소리, 여자 기자들의 비명소리, 지휘관들의 당황한 고함소리,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전쟁터의 포화처럼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최철규 의원은 뜨거움과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한 굴욕감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나라를 걱정하던 위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한 마리의 처량한 짐승 같았다. 나는 텅 빈 찌개 통을 손에 든 채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는 기묘한 안도감만이 나를 감쌌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저놈 저 미친 새끼 당장 체포해 정신을 차린 박 대령이 손가락을 떨며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군사경찰들이 흉기를 든 범죄자를 대하듯 삼단봉을 펼쳐들고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나는 텅 빈 찌개통을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순순히 내 두 손을 등 뒤로 내밀었다. 차가운 수갑이 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어 식당을 둘러보았다. 경악과 공포에 질린 전우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식당 구석구석에 설치된 반짝이는 CCTV 렌즈들이 보였다. 그것들은 이 모든 순간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었을 터였다. 군사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할머니, 아버지, 저는 오늘 두 분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나의 세상은 시멘트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완전한 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군사경찰대 영창,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처벌을 받는 이들을 위한 독방에 갇혀 있었다. 사방은 차가운 회색 벽으로 막혀 있었고 손바닥만 한 쇠창살 창문은 하늘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보여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나는 그저 앉아서 벽에 작은 흠집을 세거나 천천히 방 안으로 가며 시간을 죽였다. 몸은 이곳에 갇혀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그날의 식당을 떠나지 못했다. 최철규 의원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붉은 김치찌개, 그의 경악과 고통으로 일그러지던 얼굴,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식당의 풍경. 나는 그 순간을 후회하는가 내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다.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아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시간이 되돌아간다 해도 나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로 인해 벌어질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의 전우들. 나는 이곳에서 괴물이 되어 있었다. 국회의원에게 끓는 찌개를 부어버린 정신 나간 이등병. 조사 과정에서 나를 대한 군 수사관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첫 번째 조사는 거칠었다. 그들은 나를 책상에 앉혀놓고 돌아가며 소리를 질렀다. 강민준 이병내놈. 정신병자야.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현직 국회의원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나. 뒤에서 사주한 놈이 누구야. 솔직하게 불어. 나는 입을 다물었다. 오직 나의 이름, 계급, 군번만을 기계처럼 반복했다. 나의 침묵에 그들은 더욱 분노했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그 음식이 나의 할머니의 손맛과 아버지의 자부심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그저 어린 놈의 가짜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두 번째로 나를 찾아온 사람은 나의 지휘관인 박 대령이었다. 그는
수사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압박했다. 그는 실망과 연민이 뒤섞인 표정으로 내 맞은편에 앉았다. 강이병, 자네 정말 왜 그랬나? 응, 자네. 평소에 훈련도 열심히 받고 동기들과도 잘 지내는 모범적인 병사이지 않았나? 내가 자네 프라와티를 다 봤어.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님 손에 자랐더군. 어렵게 자란 만큼 더 성실하게 살아야지. 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려 드나. 그는 나의 불우한 가정사를 들먹이며 나를 동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나를 향한 걱정이 아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경력에 흠집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이기심을 보았다. 강이병, 내가 자네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네. 지금이라도 최 의원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게. 자네가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했다고. 용서를 구하게. 그러면 내가 위원회에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려보지. 군대에서 징역 사는 것보다는 영창 몇 달 살고 나오는 게 낫지 않겠나.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선처근은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사건을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덮는 것뿐이었다.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미친놈이 되어주는 것.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나의 침묵에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이놈의 새끼가 끝까지. 좋아, 네가 선택한 길이다.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놈의 인생이 어떻게 끝장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마. 후회하지 마라. 그는 저주를 퍼붓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밤이 되면 독방의 차가운 공기가 뼈 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얇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누웠다.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강렬한 유혹에 시달렸다. 아버지, 내게 아버지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평생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대한 그림자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나를 변호할 테고 최철규 의원은 감히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게 비겁하게 아버지의 등 뒤에 숨어버리면 나는 평생을 태상그룹 강태환 회장의 아들로만 살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게 싫어서 이곳에 왔다. 내 이름 석자 강민준으로 온전히 서보고 싶어서 이등병 강민준으로 저지른 일은 이등병 강민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군에서 지정해준 국선 변호사는 내게 정신감정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나는 그것마저 거부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맑은 정신으로 그 남자의 머리 위에 김치찌개를 쏟아부었다. 시간은 흘러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이 되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했다. 아마 나는 군 교도소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명예 전역을 하겠지. 내 인생은 끝났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나의 할머니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켰으니까. 그걸로 좋겠다. 그날 저녁 마지막 식사가 배식되었다. 멀건 된장국과 약간의 김치, 그리고 콩자반.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밥을 입에 넣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살기 위해 씹고 삼켰다. 문득 내가 수첩에 적었던 글들이 떠올랐다. 된장국의 염도가 과다함, 쌀밥의 수분 함량이 적절함. 피식, 허수음이 나왔다.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기록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쇠창살 너머로 아주 작은 밤하늘 조각이 보였다. 별 하나가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별을 보며 할머니를 생각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강민준 이병, 내일 오전 9시. 군사재판이다. 준비하도록 간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나의 짧았던 군 생활도, 나의 평범했던 인생도, 나는 그렇게 나의 운명을, 나의 패배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상 밖에서 나를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폭풍이 바로 이 작은 독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내 집무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등병 강민준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벌 의견서. 나는 만년필을 들어 서명란 위에 멈췄다. 이 서류에 내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 강민준 이병의 군 생활, 아니 인생은 끝장날 터였다. 상관 모욕 및 폭행, 국회의원에 대한 가중 폭행죄. 군법에 따르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죄였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 이등병 녀석이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다. 오히려 멍청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감히 현직 국회의원의 머리 위에 찌개를 쏟아붓다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이었다. 그놈의 돌발 행동 때문에. 지금 우리 부대는 국방부와 청와대의 집중 감찰을 받고 있었고 나의 진급길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젠장 나는 욕설을 뱉으며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윗선에서는 내일 있을 군사재판에서 저놈을 최고 형량으로 엄벌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었다. 최철규 의원의 분노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이 모든 소동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나는 다시 만년필을 들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저 골치 아픈 이등병 놈을 내 군대에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자.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다급하게 열렸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부관이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다. 무슨 호들갑이야. 외부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부대를 방문하겠다고. 중요한 손님 누구야? 또 어느 높으신 양반이 행차하신 건데. 나는 짜증을 냈다. 하지만 부관의 다음 말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태산식품의 강태환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강태환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자 자수성가 신화의 상징, 그리고 우리 군의 식량을 책임지는 최대 군납업체의 회장. 그런 사람이 예고도 없이 왜 우리 부대에 설마. 그 김치찌개 사건 때문에 나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부관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본부 건물 앞에 내가 평생 타볼 일도 없을 것 같은 최고급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경호원처럼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바로 강태환 회장이었다. 그는 언론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의외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바쁘신데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박 대령님. 아닙니다. 회장님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로. 나는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를 맞았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 김치찌개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어제 오후 나는 그룹 신제품 개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던 회의.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와 내게 태블릿 PC 하나를 조용히 건넸다. 화면에는 긴급 보안 보고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보고 내용은 간단했다. 나의 하나뿐인 아들, 강민준이 복무 중인 백마부대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군 영창에 수감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한 개의 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장실로 돌아와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군대 식당의 CCTV 영상이었다. 나는 내 아들, 민준이가 배식대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최철규라는 파렴치한 정치인이 거만한 걸음으로 들어와 우리 회사의 명예가 걸린 김치찌개를 뱉어내는 장면을 보았다. 이런 건 개돼지도 안 먹겠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분노로 들끓었다. 저 음식은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손맛이자 나의 정직과 자부심 그 자체였다. 그런데 감히 저 더러운 정치인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나의 역사를 모욕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내 아들을 보았다. 분노로 떨거나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아주 차갑고 침착한 얼굴, 그 아이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 나와 그 모욕적인 음식을 모욕을 한 자의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래, 그거지. 그게 바로 내 아들이지. 그래, 저것이 바로 내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태산의 정신이었다.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용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배짱. 나는 내 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나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그리고 그룹 내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소집했다. 내일 아침 백마부대로 간다. 법무팀장이 물었다. 회장님, 최철규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아들의 재판에 아비로서 참석할 것이다.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내 아들이 군법에 따라 정당하게 책임지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내가 직접 밝힐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 뒤에 숨는 비겁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내 아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진정한 남자가 되기를 바랐다. 강태환 회장은 내 집무실로 들어와 내 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선 채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박 대령님,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궁금하시겠죠? 예. 회장님, 혹시 저희 부대 식당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나는 말을 흐렸다. 불미스러운 일이라. 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물론 제 회사의 제품이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당했는데 어찌 불미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령님, 나는 오늘 태산식품의 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내 책상 위에 놓인 강민준 입영 처벌 의견서에 닿았다. 그리고 그는 내 심장을 멈추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는 이등병 강민준의 아비 강태환으로서 왔소. 쿵, 내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준의 아비,
내 아들의 재판에 참석하러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내가 방금 전까지 싹수 없는 문제야.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그 이등병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태상그룹을 이끄는 강태환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나는 공포에 질려 강 회장과 내 책상 위의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내 등줄기에서 차가운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방금 호랑이의 새끼인 줄도 모르고 그 목에 칼을 들이밀었던 것이다. 강 회장은 내 책상 위로 다가왔다. 그는 내가 떨어뜨린 만년필을 주워 내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서명하지 않은 그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쳤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자, 대령, 어디 한번 계속해 보시지.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군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진짜 공포라는 것을 느꼈다. 내일 열릴 군사재판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터였다.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나는 텅 빈 독방 안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깨끗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었다. 지난 일주일간 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내가 저지른 일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늘 내가 군인으로서 그리고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헌병들에게 이끌려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길처럼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나는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치 수백 개의 칼날처럼 날아와 내게 박혔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나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피해자석에 앉아있는 최철규 의원이 보였다.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목에는 깁스를 한 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양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변호인단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았다.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분노나 실망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깊고 단단한 믿음만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내게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나는 무너지지 않을 용기를 얻었다. 지금부터 이병 강민준에 대한 군사재판을 개정합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선언과 함께 나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이 시작되었다. 군검찰관은 기소 요지를 낭독했다. 나의 죄목은 명확했다. 상관 모욕, 상관 폭행,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특수 폭행. 그는 나의 행동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로 그날 식당에 CCTV 영상을 제출했다. 하지만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었다. 영상은 최철규 의원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처리되었고 오직 내가 김치찌개 통을 들고 걸어 나와 그의 머리 위에 쏟아붓는 장면만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그 영상 속에서 나는 영락없는 정신 나간 폭력범이었다. 최철규 의원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목에 맨 깁스가 불편하다는 듯 앓는 소리를 내며 증언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저 우리 장병들이 잘 먹고 있는지 부모의 마음으로 확인하기 위해 식당을 방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강민준 이병은 제가 음식에 대해 정당한 지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뜨거운 국물이 담긴 통을 제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군 검찰관은 재판장에게 내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침내 변호인의 변론 시간이 되었다. 군에서 지정해준 국선 변호사가 아닌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태상그룹의 법무팀을 이끄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에 대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그 동기와 과정에 심각한 왜곡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변호인 측 첫 번째 증인을 신청합니다. 태산식품의 강태환 회장님을 증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말에 법정 전체가 술렁였다. 강태환 회장이라고 태상그룹 회장이 이 재판에 왜 나오는 거야? 최철규 의원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조용히 증인석으로 걸어나갔다. 아버지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가 물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강민준 이병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법정 전체에 울리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등병 강민준은 제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 순간 법정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터져나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다. 최철규 의원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변호사는 재판장의 제지를 뚫고 다음 변론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왜 그런 돌발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십니까?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음을 주장하며 음성이 포함된 원본 영상 전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변호사의 말과 함께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그날의 영상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최철규 의원의 목소리가 그의 모든 말이 적나라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건 개돼지도 안 먹겠다. 그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웅성거림이 멎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영상 속에서 최철규 의원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깊은 모욕을 당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최철규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변호사가 제출한 다음 증거 앞에서 무력해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동이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계획된 음모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표출이었음을 증명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스크린에는 최철규 의원과 대영식품, 김 사장 사이와의 비밀스러운 통화 녹취록과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계좌 내역이 떠올랐다. 최철규 의원이 경쟁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태산식품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모든 소동을 계획했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이것은 불법 도청이야 무효야 최철규 의원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다. 군 검찰관의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이 되었고 재판관들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다. 그는 나의 행동이 군인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행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의적인 도발 행위와 군납 비리를 통한 국가 안보 저해 시도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내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징계 영창 7일, 내가 이미 독방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나는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법정을 나왔다. 수많은 기자들이 우리를 둘러쌌지만 아버지의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다. 그때 박대령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내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강이병, 아니 강민준 군, 내가 자네를 오해했네.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하다.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었어. 나는 그의 사과를 말없이 받아들였다. 아버지께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그 혼란스러운 곳을 빠져나왔다. 나는 더 이상 정신 나간 이등병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가족과 나의 명예를 지켜낸 아들이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1년 후 나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다. 내 몸에서는 흙과 땀 냄새 대신 잘 다려진 흰 가운과 연구실의 깨끗한 공기 냄새가 났다. 나는 군대를 떠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곳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 태산식품의 신제품 개발 연구실에 서 있었다. 내 앞에는 수십 가지의 다른 재료로 끓여낸 김치찌개 샘플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숟가락으로 각각의 국물 맛을 보며 염도, 산도, 감칠맛의 미세한 차이를 혀끝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군사재판이 끝나고 나는 명예롭게 전역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룹 경영 수업을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대신 나는 아버지께 단 하나의 부탁을 드렸다. 제가 군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 우리 장병들의 식단을 제 손으로 직접 바꾸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내 제안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게 진짜 태산의 정신이지. 그리고 그게 진짜 내 아들이지. 그렇게 어머니의 손맛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나의 군 생활 동안 틈틈이 기록했던 낡은 수첩은 이제 우리 연구실의 가장 중요한 보물 지도가 되었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나의 오래된 기록들. 라면 수프 맛이 나는 부대찌개 병사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나트륨 함량이 과도하고 영양 불균형이 심각함. 사골 육수를 베이스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맛을 내면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고기 없는 카레 이름만 카레일 뿐. 영양가는 거의 없음. 저렴한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후지를 활용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일 것. 나는 최고의 셰프들과 군 전문 영양사들과 함께 팀을 꾸렸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가장 맛있고 가장 건강하며 가장 집밥 같은 군대 음식을 만들자. 우리는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 군대의 엄격한 예산과 대량 조리의 한계, 그리고 까다로운 영양 기준을 모두 맞추면서 맛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훈련소에서 배웠다. 한계는 내 머릿속에만 있다는 것을. 나는 전국의 이름난 노포들을 찾아다니며 육수 비법을 배웠고 최신 식품 공학 기술을 도입하여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여의 연구 끝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군남용 제품 라인을 완성했다. 아들아, 저녁 먹자.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연구실로 나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회사 구내식당에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새로 개발된 김치찌개를 맛보시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네 할머니의 손맛에 너의 정성이 더해졌구나. 이보다 더 완벽한 맛은 없을 게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에게 그룹을 물려주는 것보다 지금처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이렇게 멋지게 해내는 것을 보니 더 기쁘구나.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아버지의 칭찬에 나는 처음으로 쑥스러움을 느꼈다. 우리 사이에 어색했던 벽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회장과 아들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동료이자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새로운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날이 왔다. 그 장소는 바로 1년 전 그 사건이 있었던 제9보병사단 백마부대의 병사 식당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귀빈의 자격으로 그곳을 다시 찾았다. 나를 보자마자 박 대령님이 달려나와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함이나 비굴함 대신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식당 안의 풍경은 1년 전과 똑같았다.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배고픈 얼굴로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서서 직접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 배식대 앞에 섰다. 1년 전 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나는 국자를 들고 새로 개발된 김치찌개를 퍼주기 시작했다. 큼지막한 돼지고기와 두부, 그리고 잘 익은 김치가 듬뿍 담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찌개였다. 나는 내 앞에 선 병사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다. 많이 먹고 힘내게. 전우, 내가 그들을 전우라고 부르자.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반가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배식이 끝나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병사들 틈에 끼어 식사를 시작했다. 식당은 시끌벅적했지만 그 소음이 정겹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앳돼 보이는 이등병 하나가 김치찌개를 한 숟갈 크게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동기에게 감탄하며 속삭였다. 와, 이거 진짜 우리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맛인데. 나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지난 1년을 달려왔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아버지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나의 전쟁터를 찾았다. 나는 총 대신 국자를 들고 내 전우들을, 그리고 세상을 지키는 군인이 될 것이다. 식당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거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